글로벌 단위로 추진됐었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자체에 대해서도 이번 세라위크 그리고 아람코를 비롯한 주요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있는 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람코를 중심으로 다소 발언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판타지에 가깝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 메리츠증권의 노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의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시면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동, 오펙이죠. 관련된 페이지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 세라위크에서 사우디 아람코 CEO가 발언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업계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 이거는 오일 그리고 가스 이 두 가지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석유 개발, 가스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보면 과거 2020년대 전후로 글로벌 단위로 추진됐었던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자체에 대해서도 이번 세라위크 그리고 아람코를 비롯한 주요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있는 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람코를 중심으로 다소 발언이 격화되긴 했습니다만 강하긴 했습니다만 판타지에 가깝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일 수요에 대한, 즉 원유 수요에 대한 디맨드 시점이 더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개시될 이런 산유 국가들에 대한 오일 플로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10페이지에서 보시면 우리가 과거 1965년도부터 이 유가에 대한 시계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유가에 대한 가격 결정권자들 혹은 주체들이 시기별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커머디티에 대한 가격 자체가 단순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로 설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유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2000년대 이전 시절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중동입니다. 즉 중동 지역에서 이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즉 공급에 대한 제대로 된 조달을 받지 못했을 때의 불안감이 가격에 대한 급등 혹은 이런 가격에 대한 급락 현상들을 주요하게 만들었었던 변곡점 요인들이었었고요. 다만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 시기로 돌아섭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과거 대비해서 원유 수요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거는 2000년대까지는 중국이 주도하던 가격 결정권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 대한 흐름들로 보면은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는 원유에 대한 현재까지 순수 수입 국가이기도 하면서 또한 원유에 대한 가장 많은 양의 석유 수출을 하는 국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뒤에 이어서 같이 설명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생산 원가를 낮추는, 즉 이 EMP단에서의 원유 시추 기술 개발에 따라서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셰일 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결국 2010년대 이후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중국 수요는 둔화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급으로 공급단에서는 미국을 주도로 하는, 즉 논오펙 국가들의 산유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4-15년도에 오펙 플러스와 논오펙 국가들 간의 증산 경쟁이 붙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유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5년도 미국도 리더십이 교체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이 선언된 이후에 글로벌 3위의 산유 국가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원유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원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조사 기관들마다 하락에 대한 개연성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재고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원유에 대한 수요 피크 시점, 이것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유가를 지지하는 혹은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반대급부로 그 이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즉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중동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저희는 공급단에서의 그런 내용들, 즉 공급 증가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 전통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미국의 현재 유가 레벨에서는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에서는 추가적인 시추 활동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 업체인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도 당장 올해부터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의 주요 EMP 활동을 하기 위한 생산 BEP 레벨이 40에서 60불대 수준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현재 유가 레벨에서는 생산활동 증가가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번 세라위크에서도 강조된 부분은 에너지 업계에서도 결국 AI가 접목되기 시작을 했다. 실제로 데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시추 활동을 통해서 이 생산 원가 자체가 25%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혹은 조사 과정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이 미국의 원유 시추 레벨 자체는 향후에는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원유에 대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것 같다는 시그널이 더 나타나게 되었을 때 유가에 대한 방향성은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 오일 메이저 중에 하나인 쉐브론과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올해와 내년도에 대해서 투자 지출 활동들을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전망치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미국발 중심으로 원유량 증가, 공급량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실상 이것에 대한 감안하면 과거 중동에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유에 대한 수급 결정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대표 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기준을 놓고 보신다면 3월 중순까지의 주가 업데이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잃고 있다라는 저는 방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각 분야별 조사 기관들만의 유가에 대한 전망치들 자체도 이런 공급 증가 요인들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는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가에 대한 혹은 이 원유에 대한 수급 변동성은 요동칠 수 있다라는 점이 미국도 미국이지만 결국 유럽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위 기준의 산유 국가이기도 하고 그동안 전쟁 기간 동안에 중국, 인도, 튀르키예 중심으로 원유를 그동안 많이 판매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원유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된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맞물리게 되는 것은 EU가 궁극적으로는 방산을 비롯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자립을 강조할 때 결국에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 에너지들, 오일 앤 가스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강조가 된다면 수요 증가 혹은 공급 증가 요인이 합쳐지게 되고 그 이상으로 기타 국가들 내에서 공급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상방과 혹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공급 증가 요인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는 이 신재생이라고 말하는 이상론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은 다시 신임 총리부터 현실적인 부분, 즉 효율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원유와 그리고 가스 분야에 대해서 이런 수요 피크 시점이 쉽게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저희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으로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는 이런 실제로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들은 일부 기업의 일부 사업 부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라고 한다면 원유 부분에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SK 에너지 사업과 그리고 SK EMP 사업, 이제 석유 개발 사업이죠. 두 가지 부분이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글로벌 단위로 놓고 본다면 오일 메이저에는 국내 기업들이 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품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 이하의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다운스트림의 어느 정도는 밸류체인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유가와 이 원유를 둘러싸고 있는
공급 다이나믹스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올해와 내년도의 향방은 다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글로벌 시세 기준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이 완성이 됐을 때 오히려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감 혹은 이 부작용이 저는 가격에 대한 그리고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이 수익성에 대한 압박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관세겠죠. 지금 미국은 글로벌 전 국가들 대상으로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건 익히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도 촬영일 당일 기준으로 새벽 속보로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미국 행정부 측의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만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결국에는 일부 국가들은 승리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다운스트림 제품들에 대해서는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유가에 대해서는 원유는 공급량 증가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관점을 둬야 되는 것은 그럼 그 많은 원유를 누가 처리할까라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 공급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설비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영향들을 본다면 과거 2, 3년 동안은 중국의 티팟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사인 라이온델바젤도 설비를 폐쇄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없었던 내용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올해와 내년, 내후년도까지 공급 증가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제 설비들의 증가가 가격에 대한 약세 요인들로 저는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의 수익성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소 올해와 내년도는 버텨야 될 시기일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 규제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을 때 결국 러시아라고 말하는 국가는 디젤 분야에 대해서는 2022년도까지 최대 생산 국가 기준으로 그리고 수출 규모도 레코드 하이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트레이딩 플로우는 굉장히 다변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럼 디젤 가격 하락에 따라서는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은 전 추가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인데요. 제목에서도 복잡해지는 셈법입니다. 정유는 공급에 대한 과잉을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석유화학은 복잡해지는 셈법이다. 한 가지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에 대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롯데케미칼의 NC, 즉 에틸렌 기반의 설비 가동률은 현재 82%까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떨어졌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87%까지 과거 대비해서 이제 부진한 업황을 반영하고 있는 가동률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석유화학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갖게 되는가 이 점을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이제 업스트림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베이직 케미칼, 기초화학 쪽에 대부분의 비중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과 그 이하단, 즉 스페셜티와 정밀화학단을 놓고 본다면 대기업단들보다는 오히려 그 이하 기업들이 대부분 사업 가치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중요하고 중국 경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 다시 한번 원가, 즉 유가는 떨어질 것이라는 커다란 전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방향성 그리고 종전, 즉 유럽 쪽에서 종전 이후의 기회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과거 대비해서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방향성, 오히려 더 올드 이코노미가 아니라 뉴 이코노미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 이것은 스마트카로 대변이 될 것이고요. 로봇, 그리고 반도체, AI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거는 선부를 통해서 하이테크를 통한 선부를 통해서 공동 부유가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결국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한 경기 부양에 대한 강도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망 기관들, 외부 조사 기관들에서는 올해와 내년도 중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연간 단위로 4%대 중반과
내년에는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를 하지만 중국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5%입니다. 우리가 5% 성장률을 맞춰질 수 있게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게 되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뚜렷한 저는 경기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거는 중국 가계부채 변동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발생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혹은 후행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수요 개선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요단에서도 점검을 해봤는데 한 가지 더 원가단도 점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가 떨어진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납사가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트 커브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가 기준의 NCC 기업들 중하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WTI가 60불을 깨지고 하회를 하고 그리고 55불대를 하회가 됐을 경우에는 현재 수준에서 동부가 중동 혹은 상위 코스트 커브에 놓여져 있는 이 에탄 크래커들, 가스 기반 설비들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개연성,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기 성장률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왔을 때는 국내 NCC 기업들의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정유 설비와 다르게 석유화학 설비들에 대해서는 공급은 완벽하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PVC가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유럽은 석유화학에 대해서도 폐쇄 사이클이고 PVC에 대해서도 폐쇄 사이클에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누적되고 있는 부족 재고량들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석유화학과 커머니티에 대해서는 쇼티지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유럽에서 PVC에 대한, 즉 재건 과정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이 PVC에 대한 수요 증가율 전망치와 그리고 현실적인 공급에 대한 대응 여력을 놓고 본다면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올해와 내년도 가까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석유화학에 대해서 선별적, 즉 제품과 사업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됐다면 오히려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까지 바라보게 되는 시기열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매크로 단위에서는 결국 중국 경기 성장률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과 경기 부양책, 그리고 유가에 대한 대명제가 떨어질 수 있는, 즉 유가 약세에 대한 기반론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건 수요라고 말하는 수요 충격 효과들을 감안했을 때는 석유화학에 대한 이런 산업에 대한 변동성이 상하반기를 중심으로 저는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현재는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매크로 단에서 기회 요인들이 사업에 대한 반전 요인들로 저는 작용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